자, 법률행위죠. 13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에 대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거래행위를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법령에서 당사자가 권리 의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이 민법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생기면 민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이 법령이 아닌 사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 그 법률 규정에 의한 원인일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을 하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법령이란 뭐냐? 우리 이 민법 규정에서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딱 요 단어 한 줄입니다. 이게 법률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가 곧 법령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행위라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의사표시와 법령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지는 않죠.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령행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갖추어지면 법률 요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법률 사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 효과가 생깁니다. 효과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법률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권리 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효과가 생긴다. 발생.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대금을 10억 받아야지 마음먹었으면 10억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내가 만약에 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드디어 저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취득할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법률행위에서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니까 당사자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니까 자유다. 자, 그러면 법령의 자유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행위를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사적 자치가 실현되죠. 법령의 자유원칙에 의하여 사적 자치가 실현돼요. 그러면 저기 법령이라는 것은 실현의 수단이 되겠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와 법령행위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즉 법률행위를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유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페이지에 제일 밑에 양갈로 2번에 의사표시와의 관계에서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다른 것이지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면 의사표시 이 개수를 가지고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나누어 보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입니다. 단독행위란 것은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계약이란 것은, 합동이란 것은 전부 다 의사표시가 2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계약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합동행위의 의사표시 2개 이상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형태가 됩니다. 의사표시 모양이요.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이 단독행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계약법에서 우리가 상세히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세히 보시면 되고, 민법 총칙에서는 이게 단독행위를 좀 공부를 상세히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이렇게 나뉘죠. 상대방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전부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단독행위에서 의사표시 한 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그 단독행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런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권을 행사한다든가, 동의, 철회를 한다든가, 철회, 그 다음에 상계권을 행사한다든가, 상계, 추인을 한다든가, 추인, 취소한다든가, 취소, 해제한다든가, 해제, 해지한다든가, 해지, 채권 포기한다든가, 채권 포기, 이런 등등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또 기타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여기 들어갑니다. 제한물권의 포기. 제한물권자가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것. 그러면 제한물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앞으로 물권법에 가면 공부할 텐데요. 하게 되는데, 이 제한물권이란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6가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물권이라고 칭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6가지 물권을 제한물권이라 하고, 그 의미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 그래요. 그러한 제한물권을 포기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설정자입니다. 보통 소유자죠. 자, 그 다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게 유언행위죠. 물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뭐 유증도 여기 들어갑니다. 유언이나 유증. 이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주로 문제됩니다. 자, 이러한 단독행위는요, 법에 정해져서 허용될 때만 단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주의입니다. 단독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을 이 단독행위 할 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단독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법 규정을 여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단독행위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독행위의 특성. 세 가지네, 그죠? 법에 인정될 때만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안 된다. 세 번째, 계약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유형을 또요, 이렇게 의사표시의 개수나 방향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효력, 그 효력을 가지고 나누면 채권을 발생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을 발생하는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의무 부담을 하는 행위다 해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요, 그 법률행위에서 권리가 종국적으로 처분되어진다라고 해서 처분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의무 부담 행위니까 이 행위로부터 이행해야 할 거리가 남겠죠. 이행의 부담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처분 행위는 이 행위로부터 이미 종국적으로 권리가 처분됐기 때문에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종국적 권리가 변동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행의 부담을 남기지 않죠. 이행 부담을 남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됩니다. 특징이. 그래서 채권행위 예를 보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뭐 위임 계약을 한다든가 도급 계약을 한다든가 등등등등 이런 행위들입니다. 여기에서 채권이 만들어지고 이행해야 할 부담을 남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처분행위에는 예컨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뭐 소유권을 양도행위를 한다든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처분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행위를 하고 설정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움직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법에 있는 물권을 움직이는 행위니까 물권행위라고 통칭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속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요. 그 외에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요. 채권 양도한다든가 또 예컨대 무채재산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무채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역시 종국적으로 이러한 재산권을 넘겨줘 버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행위도 역시 저기 있는 처분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양도 행위 함으로써 채권이 넘어가 버렸죠. 무채재산권 넘어갑니다. 자, 이때 여기 또 무채재산권이 어떤 의미냐? 무채재산권은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컨대 뭐 특허권을 말하는 것,
실용권, 뭐 오늘날에는 디자인권 이런 것도 있죠. 저작권 등등등등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무체재산권이라 해요. 이러한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도 처분행위다. 왜? 종국적으로 권리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권리를 그럼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물권이 아니지만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는 면에서 물권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준 물권행위라고 하고 채권 양도, 무채산권 양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처분행위에 들어가겠네요. 준 물권행위다. 그래서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가 전부 다 처분행위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권리가 변동되고 이행의 부담을 남기는 일도 없다. 이래야 되겠죠.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처분행위 할 때는요, 처분행위 당시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처분권 없는 자는 처분행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를 했다면 이 처분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무효행위가 된다. 그죠? 왜냐하면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 행위로부터 넘어가 버리고 더 이상 넘겨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할 당시에 그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 넘겨줄 수 있겠죠. 내가 저작권이 있어야 저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겠죠. 내가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특허권을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죠. 없다 의미가. 그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유상행위, 무상행위가 있죠. 유상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유상과 무상 이렇게 했는데, 이 유상이라는 것은 거래행위를 전체를 실현하는 과정을 다 보는 거죠. 거래행위의 실현 전 과정을 살펴 서로 대가적 급부 이행이 있으면, 급부 이행 관계가 있으면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적 급부 실현 관계가 있다. 주고받는 관계가 있더라. 주고받더라. 그러면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무상이라 그러죠. 보통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 유상의 대표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상행위에는요, 매매가 대표적이니까 매매에 관한 민법의 매매 규정을 유상행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하단에 신탁행위 있죠? 신탁행위란 것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보다가 더 큰 권리를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신탁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 재산을 상대방이 맡아서 보관하고 사용 수익하면서 이득을 내한테 나중에 주기로 하는데 그것을 잘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원래는 사용 수익에서 이득을 생기면 내한테 주는 이런 내용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 소유권을 부탁해서 받은 사람이 소유자냐?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빌려줘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면 법률관을 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권 니한테 맡겨놓을게.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때 자기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그래요. 이 신탁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경제적 목적보다 더 큰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가시면
생전행위, 사후행위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개념 정도만 좀 봐두시면 좋겠는데, 이 법률행위 내용이 법률행위 효과, 권리, 의무가 당사자가 행위한 후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는 것을 생전행위라 그래요. 이에 반해서 사후행위, 이거는 이 법령의 효과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해요. 이런 것을 사후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사후행위냐면 대표적인 효과가 사망을 원인으로서 발생한다는 했으니까 뭐 유언, 유증 이게 되겠죠. 사인 증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인 증여. 사망하면 증여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보통 일반의 경우는 생전행위죠. 당의 당사자가 행위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그 다음 8번에 주된 법률행위와 종된 법률행위,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로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여기에 의미는 뭐냐? 이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함께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 종된 행위도 함께 무효가 돼야 되고, 주된 행위가 타인에게 양도가 되면 종된 행위도 타인에게 양도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가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 있죠. 출현행위라는 것은 재산의 증감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출현행위라는 것은 재산의 증가, 감소 행위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게요. 재산의 증가나 감소 현상이 안 생기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출행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거래행위를 하게 되면 재산의 증가, 감소 현상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비출행위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유하는 행위요. 이런 행위는 재산의 증가, 감소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는 포기 당사자는 감소 현상이 생기지만 누구한테 증가 현상이 안 생겨요. 대리권을 수유하면 본인한테 대리권이 수여됐다고 해서 감소 현상도 대리인이 증가 현상도, 대리인에게 재산의 증가 현상도 모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 행위 자체 그리고 대리권 수유 행위 자체는 비출현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을 개념과 그리고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또 시작합니다. 법령의 요건 해가지고요. 조금 복잡고 어려운 부분, 이제 실제로 시험에 바로바로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했습니다.